쥐 똑바로 못해 이등병 박하나. 먼지 쌓인 낡은 창고 안. 황 중사의 고함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의 손이 가느다란 팔을 거칠게 낚아챘고 신병 박하나는 속수무책으로 끌려왔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성인 남성의 완력 앞에서 낙엽처럼 흔들렸다. 네가 여자라고 봐줄 줄 알아? 군대는 전쟁터야. 이런 사소한 물품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군인이야? 황 중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단순한 비품 정리 실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만 그는 마치 국가 반역죄라도 저지른 사람을 다루듯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의 억센 손가락이 기어코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군인다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다. 굴욕감과 아픔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다. 이곳에서 우는 것은 나약함의 증표이자 더 큰 괴롭힘의 빌미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짧은 군 생활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변에 있던 몇몇 병사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동조하는 비웃음을 흘렸다. 황 중사의 악랄한 괴롭힘은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아무도 그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특히 그는 유독 여성 군인인 하나에게 더욱 가혹했다. 바로 그때 창고 구석에서 낡은 배전반을 점검하던 한 늙은 남자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부대와 계약을 맺은 민간 기술자 박진우였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거친 주름이 가득한 얼굴, 무심한 표정, 누가 보아도 평생을 험한 일로 먹고 산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중사가 신병, 그것도 여군을 상대로 저지르는 폭력,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였다. 그는 조용히 이 사실을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상황을 주시했다. 황 중사는 하나의 머리채를 잡은 채 창고 중앙으로 끌고 갔다. 본보기로 알려주지. 군대 물로 보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순간이었다. 거칠게 흔들리던 하나의 목에서 무언가 툭 튀어나와 희미한 조명 아래서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것은 낡고 다른 은색 목걸이였다. 그리고 그 목걸이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 반달 모양의 펜던트. 박진우의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렌치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진우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저 작고 희미하게 빛나는 반달에 쏠려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기억의 파편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20여 년 전 사랑했던 아내, 그녀의 환한 미소, 그리고 갓 태어난 딸아이의 작고 따뜻했던 손. 그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그는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직접 디자인한 목걸이를 선물했다. 보름달이 되기 직전의 반달. 우리의 사랑과 희망은 곧 가득 찰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불의의 사고로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딸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그는 평생을 딸을 찾아 헤맸다. 군인이 된 것도.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간 것도 모두 딸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딸이, 자신의 핏줄이 저열한 인간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박진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무심하고 피곤해 보였던 노인의 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전장을 호령하던 야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대한 활화산 같은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딸이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나의 딸, 하나. 그녀의 이름이 하나라는 사실조차 그는 지금 처음 알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황 중사는 여전히 고함을 치고 있었다.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하지만 박진우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딸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그 얼굴을 만든 저 버러지 같은 인간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폈다.
구부정했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등은 강철처럼 꼿꼿했고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었다. 창고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렌치를 그대로 둔 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달아빠진 작업화가 시멘트 바닥에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무거워졌다. 그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한 황 중사였다. 그는 머리채를 잡고 있던 박하나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뭐야, 저 늙은이는? 황 중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늙은 기술자의 모습이었다. 구부정하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행색이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방금 전에 무기력한 노인과 전혀 달랐다. 박진우는 그들의 앞에 섰다. 그는 황 중사나 그의 패거리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내려다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황 중색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만하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마른 땅을 적시는 한 줄기 비처럼 건조하지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명령만이 존재했다. 황 중사는 잠시 당황했다. 일가의 민간인, 그것도 늙은 기술자가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한다는 사실을 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내 그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웃음이 번졌다. 뭐라고 지금 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명령한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그가 옆에 있던 김상병과 최일병을 보며 묻자 그들 역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중사님, 저 영감님이 치매라도 왔나 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작업복에 기름때나 닦으시지. 어딜 끼어드십니까? 할아버지. 그들의 조롱에도 박진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시선을 황 중색에서 떼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말했다. 병사를 상대로 한 가혹행위는 군법 위반이야. 그 손을 놓으라고 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희미한 경고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늙은 기술자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모두가 외면하던 상황에서 가장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황 중사의 성격을 아는 그녀로서는 이 일이 더 큰 폭력으로 번질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진우는 듣지 못했다. 황 중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박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박진우를 완전히 뒤덮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군법 내놈이 군법을 알아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넌 그냥 부대에 빌붙어 사는 하찮은 기술자일 뿐이야. 내까짓게 누굴 가르치려 들어. 황 중사는 자신의 위압적인 덩치와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다. 그는 박진우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당장 눈앞에서 꺼져.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 늙은 뼈 부러지기 싫으면. 그는 말을 마치며 박진우를 밀치기 위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껏 밀었다. 비쩍 마른 노인이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처럼. 황 중사가 온 힘을 다해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밀던 황 중사의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뭐야. 황 중사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벽을 민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저 깡마른 노인의 몸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손바닥과 박진우에게 어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김상병과 최일병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 역시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박진우의 눈이 서서히 황 중사의 얼굴로 향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텅 빈 심연, 그 자체였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마주한 순간
황 중사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앞에 선 초식동물이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기회는 두 번 없다. 박진우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황 중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오만함과 분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자신의 권위가 일개 늙은 기술자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다른 병사들에게 보일 수는 없었다. 황 중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눈앞에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미동도 없는 자세가 오히려 황 중사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상대가 이상하다. 여기서 물러서야 한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병사들이 있었다.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물러선다면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터였다. 일가에 늙은 기술자에게 겁을 먹고 물러서는 중사, 그보다 더한 치욕은 없었다. 오만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황 중사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분노를 끄집어냈다. 그는 이 불편한 상황을 만든 원흉이 저 노인이 아니라 빌어먹을 여군 박하나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래, 저 계집애 때문에 전염만 없었으면 이런 쪽팔리는 상황도 없었어. 그의 뒤틀린 분노는 가장 손쉬운 목표물을 향했다. 그는 박진우에게서 억지로 시선을 떼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한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내 옷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그가 고함을 질렀다. 박하나는 다가오는 위협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박진우가 앞으로 나서려던 찰나 황 중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허작, 살같이 터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 전체를 울렸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폭력적인 소리였다. 황 중사의 손바닥이 박하나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작은 체구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고꾸라졌다. 그녀의 하얀 뺨 위로 순식간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하나의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수치심과 절망이었다. 그 순간 창고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바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훈련 소리도, 병사들의 숨소리마저도 완벽하게 멎었다. 시간 자체가 얼어붙은 듯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딸의 뺨에 새겨진 붉은 낙인에 고정되어 있었다. 20년의 세월, 딸을 찾기 위해 보냈던 고독하고 처절했던 시간들. 그 시간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자신의 피부티가 눈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광경이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아내를 꼭 닮은 딸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세상을 향한 원망이, 그리고 눈앞에 저 버러지를 향한 사리가 그의 영혼을 집어삼켰다. 무언가 그의 내면에서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 온 마지막 이성의 끈이었다. 군인으로서의 규율, 장군으로서의 품위, 민간인으로 위장한 임무.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장군도 군인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딸의 고통에 피눈물을 흘리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황 중사의 패거리 중 하나인 최일병이 겁에 질린 소리를 냈다. 창고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한여름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시베리아의 혹한 같은 냉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모든 병사들이 그것을 느꼈다. 그 냉기의 근원지는 바로 조용히 서 있는 늙은 기술자, 박진우였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심연처럼 고요했던 눈동자는 이제 이글거리는 용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순수한 분노와 상대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명백한 살기 샷침만이 넘실거렸다. 황 중사 역시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다. 그는 박진우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얼어붙었다. 마치 거대한 호랑이의 눈앞에 선 사슴처럼 몸의 모든 세포가 도망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는 그의 발을 바닥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놈, 지금
황 중사가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메터디컬하게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기름때와 먼지로 더러워진 작업용 장갑을 벗기 시작했다. 손가락 하나하나 아주 신중하게. 장갑의 거친 면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침내 장갑이 벗겨졌다. 드러난 그의 손은 거친 노동으로 뒤덮인 그의 얼굴이나 옷차림과는 전혀 달랐다. 투박했지만 군더더기 없는 모양새였다.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오래되어 희미해진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연장을 다루다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칼과 총, 그리고 맨손으로 생사를 넘나든 자에게만 새겨지는 전사의 흔적이었다. 박진우는 벗은 장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툭! 작은 소리였지만 그것은 황 중사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뺨을 감싸 쥔 채 떨고 있는 하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조심스러웠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했다. 꼴 찬다. 그가 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몸을 일으켜 황 중사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대화도, 경고도, 기회도 남은 것은 오직 단죄뿐이었다. 공포는 전염된다. 박진우가 뿜어내는 순수한 살기는 가장 먼저 황 중사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고 그 공포는 이내 그의 졸개들에게로 번져나갔다. 김상병과 초의 일병은 자신들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눈에 비친 늙은 기술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 그 자체의 화신, 혹은 죽음의 사신처럼 보였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황 중사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상관의 무언의 압박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앞으로의 군 생활이 지옥이 될 것이 뻔했다. 뭐들 하는 거야. 저 늙은이를 당장 잡아. 황 중사가 이빨 사이로 악에 바친 명령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가장 어리고 혈기왕성한 김상병이었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박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이 영감탱이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주먹이 박진우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전형적인 막싸움꾼의 주먹, 기술은 없었지만 젊음과 완력이 실린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지켜보던 병사들 중 몇몇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러나 박진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향해 상체를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만 틀었다. 쌩! 하는 소리와 함께 김상병의 주먹이 그의 귓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김상병은 자신의 주먹이 빗나간 것에 놀랄 틈도 없었다. 그 순간 박진우의 흉터 가득한 손이 번개처럼 뻗어가 나갔다. 그의 손은 주먹을 뻗느라 길게 늘어난 김상병의 팔을 붙잡았다. 한 손은 손목을, 다른 한 손은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는 몸을 틀었다. 아주 작고 간결하며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치 잘 짜인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동작. 김상병의 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중으로 살짝 떴다가 자신의 팔이 꺾이는 방향으로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우드닥! 창고 안에 뼈와 힘줄이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쿠아! 김상병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극심한 고통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박진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꺾인 팔을 놓아주었다. 김상병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팔을 부여잡고 대굴대굴 굴렀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다. 단 일격,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건장한 군인 한 명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창고 안은 이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남은 것은 김상병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뿐이었다. 황 중사와 최 일병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저것은 오직 인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하나 역시 입을 벌린 채 이 모든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지켜주려던 초라한 노인이 단숨에 군인을 제압하는 모습을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박진우는 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는 김상병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툭툭 털고는 다시 황 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40년 군 생활 동안 그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창고 안의 모든 사람의 귀에 천둥처럼 박혔다. 내 놈처럼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군복에 먹칠을 하는 놈은 처음 보는군. 40년 군 생활이라는 말이 황 중사의 뇌리에 비수처럼 꽂혔다. 40년, 일반 부사관이나 장교가 채울 수 있는 복무기간이 아니었다. 오직 군이라는 조직의 최정점까지 올라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력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미친 듯이 교차했다. 퇴역한 원사하니 원사에게서는 저런 살기가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장군 말도 안 돼. 장군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기술자 행세를 한단 말인가?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황 중사가 공포에 질려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뿐이었다.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황 중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 한 걸음에 황 중사와 최일병은 질겁하며 두 걸음 물러섰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것은 범죄다. 박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군법을 읊는 법무관처럼 냉정하고 정확했다. 하지만 군복을 입은 자가 나 같은 힘없는 민간인을 폭행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알고 있나? 그는 민간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말은 황 중사에게 마지막 남은 퇴로마저 끊어버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지금 군인 대 군인의 관계가 아니라 군인이 민간인을 위협하고 그 민간인에게 역으로 제압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제야 황 중사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늙은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를 건드리고 말았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하지만 그 상대가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황 중사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포기했다. 이성과 논리는 새하얀 공포 앞에서 증발해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동물적인 본능뿐이었다. 그리고 그 본능은 그에게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부추겼다. 혼자서는 안 돼. 하지만 둘이라면 저 늙은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늙은이는 늙은이야. 체력에는 한계가 있겠지. 그는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일병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최일병 정신 안 차려? 저놈은 그냥 늙은이 한 명이야. 우리가 둘인데 뭘 쪼라같이 덮치면 끝장낼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최일병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지만 황 중사의 눈에서 이성을 잃은 광기를 보고는 거부할 수 없었다. 여기서 명령을 거부하면 설령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자신은 황 중사에게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할 터였다. 결국 최일병은 눈을 질끈 감았다. 황 중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여있던 캬 비타티의 파이프 녹슨 쇠 파이프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그에게 거짓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내가 신호를 주면 같이 덮치는 거다. 알았어. 예스. 최일병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어르거라. 황 중사가 포효하며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거의 동시에 최일병 역시 악을 쓰며 박진우의 허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정면에서는 쇠덩이가, 측면에서는 육탄이 덮쳐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박진우의 세상은 고요했다. 그의 눈에는 두 사람의 움직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단련된 그의 감각은 일반인의 움직임을 파리처럼 느리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최일병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최일병의 어깨를 향해 반 걸음만 움직였다. 태클을 피하려는 동작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최일병이 그의 몸을 낚아채려는 순간
박진우의 손바닥이 초의 일병의 등과 목덜미를 가볍게 툭 하고 밀었다. 그것은 미는 힘이 아니었다. 돌진해 오던 힘의 방향을 살짝 비트는 기술이었다. 요. 최 일병은 자신의 몸이 왜 갑자기 옆으로 날아가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의 몸은 박진우가 의도한 방향 그대로 창고벽에 쌓여있던 낡은 나무 상자 더미를 향해 포탄처럼 날아갔다. 구덩땅!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나무 상자들이 박살나고 최 일병은 그 잔해 속에 처박혔다. 그는 짧은 신음소리를 내뱉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초. 황 중사는 자신의 부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지만 이미 휘둘은 쇠의 파이프를 멈출 수는 없었다. 쇠덩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박진우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박진우는 그제야 황 중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쇠 파이프의 공격 방향 안으로 황 중사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전장의 철칙을 몸으로 증명하는 움직임이었다. 황 중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상대가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의 공격은 목표를 잃고 허공을 갈랐다. 그가 다시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박진우의 손이 그의 팔을 덮쳤다. 폐역, 둔탁한 소리. 박진우의 손날이 황 중사의 손목과 팔꿈치 사이의 신경다발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찌릿 하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황 중사의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쨍그랑! 쇠파이프가 그의 손을 떠나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무장해제 황 중사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물러서려 했지만 박진우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진우의 몸이 황 중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가 당황하여 주위를 살피는 순간 옆구리에 불에 댄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명치, 목덜미, 허벅지의 급소, 박진우의 주먹과 발길질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그의 몸에 연달아 꽂혔다. 퍽, 퍽, 퍼벅. 그것은 상대를 때려 눕히기 위한 폭력이 아니었다. 상대의 몸에서 힘과 의지를 빼앗는 극도로 정제된 기술이었다. 각 타격은 황 중사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호흡을 빼앗고 근육을 이완시켰다. 케어, 하역, 헉. 황 중사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다리가 풀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박진우의 발이 그의 발목을 가볍게 걷어찼다. 무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아주 기초적인 발걸기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미 몸의 균형을 모두 잃은 황 중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거대한 덩치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황 중사는 시멘트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느다란 경련을 일으킬 뿐이었다. 그는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제압당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차에 1분이 걸리지 않았다. 박진우는 2명의 건장한 군인을 쓰러뜨리고도 숨 한 번 헐떡이지 않았다. 그는 싸움에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2명의 인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창고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지켜보던 모든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들은 방금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압도적인 무력 시위를 목격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늙고 초라한 기술자로 보지 않았다. 그의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그는 괴물이었다. 싸움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와 정적뿐이었다. 건장한 군인 2명은 의식을 잃었거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노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황 중색에서 천천히 옮겨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창고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경악과 불신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딸, 박한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미스터리한 노인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박진우는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 짧은 순간. 살기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아버지의 그것처럼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는 다시 차가운 심판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더러운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지켜보던 병사들은 그가 또 다른 무기를 꺼내는 것은 아닐까 긴장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투박하고 낡았으며 검은색 케이스로 덮인 기계였다. 짧고 굵은 안테나가 달린 그것은 일반적인 휴대전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군사작전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오직 최상위 지휘관이나 특수부대만이 사용하는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민간인 기술자가 절대로 소지할 수 없는 물건. 그것을 본 몇몇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박진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화기에 전원을 켰다. 그는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오직 단축 버튼 하나를 길게 눌렀을 뿐이다. 뚜! 뚜! 하는 신호음이 정적에 휩싸인 창고 안을 낮게 울렸다. 곧 전화가 연결되었다. 박진우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감호 총장이다. 나 참모 총장이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네 글자가 창고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참모 총장. 대한민국 육군의 최선임 장성이자 군서열 1위,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전설. 황 중사에게 제압당해 신음하던 김상병마저 고통을 잊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 중사는 참모 총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뇌가 그 단어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박진우는 수학이 넘어 상대방의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처럼 명령을 이어갔다. 자네 부대장 이태령. 그리고 헌병대 전원. 5분 내로 3번 창고로 집합시킨다. 자네 부대장 L2 대령. 그리고 헌병대 전원. 5분 내로 3번 창고로 집합시킨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기술자 노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엄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의 목소리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부대 전체의 진돗가의 하나를 발령한다. 상황 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부대 전체의 진돗가의 하나를 발령한다. 진돗가의 하나, 북한군의 전면적인 무력 도발이나 적 특수부대의 침투가 명확할 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 태세, 일가의 부대 내의 사건 때문에 발령될 수 있는 수준의 경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직전의 상황에나 사용되는 명령어였다. 박진우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확인 사살을 하듯 덧붙였다. 반복한다. 진돗개 하나 이상. 반복한다. 진돗개 하나 이상.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창고 안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상황에 휘말린 거지? 그 순간이었다. 휘잉! 무대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경계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진돗가의 하나가 실제로 발령된 것이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막사 저편에서 수많은 군화발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들려오기 시작했다. 장교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차량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음이 뒤섞여 창고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평화롭던 부대는 단 1분 만에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태산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황 중사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를. 그는 단순한 여군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딸을 그의 눈앞에서 폭행하고 모욕했다. 그의 눈앞이 하얘졌다. 공포가 그의 심장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그의 의식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기절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진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군화발 소리는 이제 천둥 소리가 되어 창고 전체를 울렸다. 문 밖에서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3번, 창고를 즉시 포위하라.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다. 알파팀은 정문으로, 브라보팀은 후방구로 진입교전 수칙에 따라 행동하라.
진돗가의 하나 상황에 따라 부대 전체가 실제 적의 침투에 준하는 대응 태세에 들어간 것이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창고 구석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쩌다 국가적 비상사태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쾅! 거대한 철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총구를 앞으로 향한 채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게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창고 내부를 장악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황 중사와 그의 패거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태산처럼 서 있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올려! 헌병대장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몇몇 헌병들이 박진우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 헌병들 뒤에서 땀으로 범벅이 된 중년의 장교가 허겁지겁 달려 들어왔다. 그는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 이정훈 대령이었다. 대체 무슨 상황이야? 보고도 없이 비상경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이 현장의 광경을 훑었다. 널브러진 병사들, 겁에 질린 다른 병사들, 그리고 창고 한가운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서 있는 늙은 민간인 기술자. 웬 민간인이야, 당장 여기서 끌어내. 이 대령은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싶었다. 그의 부대에서. 그것도 참모총장이 직접 발령한 진돗개 하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군 생활은 끝장날 위기였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의 원흉을 저 늙은 기술자라고 지레짐작했다. 하지만 그의 명령에 아무도 따르지 않았다. 헌병들은 총구를 겨눈 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에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령은 짜증이 치밀어 올라 직접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당신 대체 누군데 여기서? 그는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눈과 마주쳤다. 이 대령의 모든 움직임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저 눈빛을 알고 있었다. 10년 전 그가 소령기였을 때 정훈 지휘관 회의에서 단 한 번 뵌 적이 있었다. 당시 군단장이었던 그는 회의에 참석한 수십 명의 장성들 사이에서도 군계의 일학처럼 빛나던 존재였다. 시간은 흘러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전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서늘한 통찰력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 대령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노인의 발치에 놓인 검고 투박한 군용 위성 전화기.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참모총장 직통번호, 진돗개 하나, 발령 권한,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 이 대령의 입에서 의미 없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본능이 그의 몸을 지탱했다. 그는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듯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의 평생을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도 있는 자세였다. 경성,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는 오른손을 번개처럼 들어 올려 자신의 관자놀이에 붙였다. 그의 온몸이 경외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대장 박진우 각하께 부대장, 대령 이정훈 문안드립니다. 대장 팍 진우 각하께 부대장, 대령 리 정호온 문안드립니다.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대장 다장, 별 넷, 대한민국 육군, 단 한 명, 박진우, 살아있는 전설, 철혈의 지휘관, 현 육군 참모총장, 각하 계샤, 최고 존엄에게만 허락된 경칭. 세 단어가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무게는 창고 안의 모든 사람을 짓눌렀다. 총구를 겨누고 있던 헌병들은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에게 총을 겨누었다는 사실에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총을 내렸다. 그들 역시 이 대령을 따라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하는 함성이 창고를 가득 메웠다. 모든 병사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이 평소에 무시하고 때로는 경멸하기까지 했던 늙고 초라한 기술자가 TV 뉴스에서나 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박하나였다.
대장 박진우, 육군 참모총장,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이 나라군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그가 자신을 단지 부당한 일을 당하는 병사를 보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감이 그녀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다. 박진우는 이 대령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대령, 가가, 제인부대 꼴이 이게 뭔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바람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바닥에 널브러진 벌레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이정훈 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 자들을 군법에 따라 즉시 체포하고 군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황 중사는 물론이고 적이 의식을 잃은 2명도 마찬가지다. 예스, 각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 대령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을 막사에 대기시켜 한 명도 빠짐없이 곧 헌병대에서 조사가 시작될 거다. 알겠습니다. 각하. 마지막으로 이 대령. 박진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자네는 부대 지휘권을 부지휘관에게 넘기고 자네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자네에게 있으니 내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 마라. 그 말에 이 대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사실상의 직위 해제 통보이자 군 생활의 끝을 알리는 사형 선고였다. 하지만 그는 감히 어떤 토도 달지 못하고 그저 명심하겠습니다. 각하라고 외칠 뿐이었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의식을 되찾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김상병과 최일병, 그리고 기절한 황 중사를 죄수처럼 끌고 나갔다. 다른 병사들 역시 헌병의 인솔해에 굳은 표정으로 창고를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소란스럽던 창고 안에는 박진우와 박하나, 그리고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 대령과 몇몇 헌병대 간부들만이 남았다. 박진우는 그들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모두 나가. 박하나 이병과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 그의 명령에 이 대령과 헌병들은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것처럼 황급히 경례를 하고는 창고 밖으로 사라졌다. 거대한 철문이 닫히자 창고 안에는 2사람의 침묵만이 남았다. 조금 전까지 50만 대군을 호령하던 대장의 위엄은 사라지고 없었다. 박진우는 다시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세월의 무게에 눌린 한 명의 늙은 아버지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저하며 딸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낡은 작업화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딸의 앞에 섰다. 박하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왜 자신 앞에 서 있는지, 왜 자신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몸은 괜찮으냐? 박진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 괜찮습니다. 각하. 박하나는 군인다운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각하라는 단어를 내뱉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했다. 박진우는 그 호칭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을 들어 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을 어루만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그의 질문에 박하나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유일한 물건입니다. 박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한과 그리움으로 잠겨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가난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 나는 그녀에게 약속의 증표로 목걸이를 하나 선물했다. 보름달이 되기 직전의 반달 모양으로 우리의 사랑과 희망이 곧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박하나는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하나 있었다. 아내를 꼭 닮은,
아주 예쁜 아이였지.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어. 끔찍한 사고가 아내를 앗아갔고 그 혼란 속에서 딸아이를 잃어버렸다.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뒤였지. 박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십 년간 강철 같던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슬픔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그 아이를 찾아 헤맸다. 군인이 된 것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발버둥친 것도 모두 내 딸을 찾기 위해서였다. 혹시라도 세상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필요로 할까봐, 혹시라도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장군 박진우가 아닌 아버지 박진우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 나는 기적을 보았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내 딸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으니 아버지가 되어서 네가 그 모진 수모를 당하는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박하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그의 눈물과 목에 걸린 목걸이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간직해왔던 기억의 조각들, 자신을 안아주던 강한 팔, 희미하게 떠오르는 자장가, 그리고 따뜻하게 웃어주던 여인의 얼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아바?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가 터져 나왔다. 그 한마디에 박진우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래, 하나야. 내 딸아, 내가 네 아빠다. 박하나 역시 그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서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아버지를 만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의 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차가운 창고 안에서 두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재회였다. 부녀의 눈물 젖은 재회 이후 거대한 폭풍이 부대 전체를, 나아가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휩쓸었다. 육군 참모총장 박진우 대장의 분노는 단순히 3명의 불량 군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골마 터진 군 내부의 악습과 부조리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의 직권으로 육군 본부 직속의 특별감찰단이 꾸려졌다. 군 최고의 수사관과 법무관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들이었다. 특별감찰단이 부대에 도착한 그날부터 지옥의 문이 열렸다. 황 중사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감찰단은 부대 내 모든 병사들과 1대1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던 병사들도 참모총장이 직접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마침내 굳게 닫혔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진동했다. 황 중사가 지난 몇 년간 저질러온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박하나뿐만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전역자와 현역병들이 그의 괴롭힘에 시달려왔음이 밝혀졌다. 특히 여성 군인이나 체구가 왜소한 병사들이 그의 주된 목표물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실들이 수차례 지휘 계통을 통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묵살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중심에는 부대장 이정훈 대령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사건 사고 쓴데 없는 모범부대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덮어버렸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피해 병사들의 진정서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이 모든 진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박진우 대장에게 보고되었다. 보고서를 읽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한 명의 아버지를 넘어 50만 장병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의 수장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책임을 느꼈다. 몇 주 후 군사재판이 열렸다. 군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황 중사, 김상병, 최 일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하고 거침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공포에 질린 초라한 범죄자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땅바닥만 쳐다보며 몸을 떨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증인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변호인 역시 변호를 포기한 듯 보였다. 박하나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신분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그녀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강인해져 있었다. 그녀는 떨지 않고 사건 당일의 일을 담담하지만 정확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그 자체로 피고인들의 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재판장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황모 중사, 김모 상병, 최모 일병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관의 권위를 악용하여 하급자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으며 특히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이에 군형법 제62조 직권남용 가혹행위, 제48조 상관모욕죄 등을 적용하여 1년 내인 이어전민년도 이어랜딩 임제치타떡이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법정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네, 피고인 황 중사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김상병과 초의 일병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전원의 계급을 2등병으로 강등하고 군에서 불명예 전역 처리하며 향후 모든 군 관련 연금 및 혜택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3명의 피고인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징역 15년, 불명예 전역,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군대에서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어진 재판에서 이정훈 대령 역시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함께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한 부대의 지휘관이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공포와 부조리로 가득 찼던 부대는 완전히 해체되고 재편되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변경 문화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상담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정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부대는 참모총장이 직접 관리하는 특별관리부대로 지정되어 이전의 오명을 씻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시작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것은 단지 박하나 한 사람을 위한 정의가 아니었다. 그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왔던 모든 약자들을 위한 정의였으며 썩어버린 뿌리를 도려내고 다시 건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육군 참모총장의 단호한 의지 그 자체였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군대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점차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하나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부대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배려로 군내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건강한 병경 문화를 자랑하는 최전방 수색대로 자대에 배치를 받았다. 처음에는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어려워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노력과 실력으로 그 편견을 깨부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고된 행군에서도 낙오하지 않았고 사격 훈련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한 정신력이 뿜어져 나왔다. 동기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배경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진정한 전우, 박하나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감과 군인으로서의 긍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어느 이른 새벽, 부대의 동쪽 전망대, 박하나는 동이 트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잠시 주어진 휴식 시간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우리 딸, 좋은 아침?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다정한 목소리.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오늘 특별한 군무 없으셨어요? 그녀의 뒤에는 박진우 대장이 서 있었다.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군인의 최고 연계인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딸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버지의 그것처럼 한없이 따뜻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딸 얼굴 보러 올 시간이야 없겠느냐? 그는 딸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녀가 바라보던 곳을 함께 바라보았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일출이었다. 이곳 생활은 괜찮으냐? 힘든 건 없고? 네, 아버지. 아주 좋아요. 최고의 전우들과 함께 매일 성장하는 기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이미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부녀가 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씩씩하게 군 생활을 해내는 딸의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을 조금씩 위안받고 있었다. 하나야. 네, 아버지. 네오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느냐, 더 일찍 찾아주지 못한 것을.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아니요, 단 한 번도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찾고 계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 곁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그녀의 말에 박진우의 눈가가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감정을 추스르고는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켰다. 제어해가 우리 군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너와 같은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부조리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오직 국가와 자신만을 위해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곳. 내가 남은 군 생활 동안 이루어야 할 마지막 과업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군의 수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딸을 지키는 아버지로서의 굳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박하나는 그런 아버지의 옆모습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태양이 장엄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어둠을 몰아낸 눈부신 빛이 온 세상을.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고 미소 짓는 두 부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빛이었다. 장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저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강함이란 계급이나 겉모습이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코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쾌하고 짜릿한 심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에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